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끊었어. 김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신님. 안녕하세요. 김두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파란 거. 네, 임도환 선생님. 예, 김두만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제 손 보시고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정말 요즘 고심을 많이 하시는 분 한 분 오셨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로 제일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개성공단 이사장이신 김진양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맙습니다. 신봉원에서 임도만 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은 대구 출생이시고 정치학 박사 중국대학에서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위 사무총장관 보시고 2005년은 대통령 비서실 통일일보 안보정책실 행정관이시고 지금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임 중이시고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개성공단 현재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참 어떻게 깜짝 놀라시죠? 그날 저도 거의 뭐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그 부분에 간단히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직위가 개성공단 이사장,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남북관계, 한미관계, 남북미 관계를 일상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게 본업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청와대에서 국적과 수많은 협상을 진행하고 이미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과의 대부분의 상황들을 담당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북측의 가장 장기 체류했던 북한 학자로 평가될 만큼 북측의 생활 양식이라든가 그들의 가치 교육이라든가 그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북측의 국가전략, 북측의 전략적 의도들을 분석하는 게 주업입니다. 최근에 6월 16일 날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 참혹함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4.27과 9.19의 그 어마어마했던 퍼포먼스들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정책 실패들이 모여서 결국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참혹한 현실을 받아하게 됐다는 상황 속에서 정책 실패였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 한 가지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은 남북 관계는 일방적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 작용의 관계이듯이 남북 관계도 철저한 상호 작용의 관계였는데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는 4.27 판문점 선언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상호작용 관계다. 결과로 나타났다. 보는 심정이 무너지고 했던 것은 며칠 동안 아팠을 만큼 몸도 들어누웠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을 여하간의 문제 해결 지향형 내지는 평화 지향적으로 해법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한 분석,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진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여기서 하나만 더 정책 실패라고 했는데 네. 정책 실패는 누구 탓인가요? 저는 이제는 누구 탓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탓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것은 딱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철저히 실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4.27과 9.19가 실천되지 못할 수밖에 없던 물리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반대죠. 4.27, 9.19에서 북측이 온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죠.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분단 유지 전략, 현상 유지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죠. 이것이 충돌했던 게
지난 2년간 교차 국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그렇게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4.27과 9.19를 실천하라고 하는 북측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제재를 이야기하고 미국 한미 워킹그룹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몰랐습니까? 언제까지 미국 탓을 할 거냐 말이죠. 그건 미국의 반대는 상수라고 말이죠. 5천만, 8천만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수로 두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계속 난타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우리 스스로의 대외 의존성, 우리 스스로의 인식의 한계, 인식의 오류, 그 무지가 현재 파국적 남북관계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한미 워킹그룹 관련해서 그 4.27 선언이 나오고 9.19 선언이 나오니까 이제 워킹그룹을 만든 미국 측에서 굉장히 긴장해서 자기들이 사실은 더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핵심들을 불러다가 미국에서 이걸 지금 자기들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당시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그와 같은 그 이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을까? 예. 간단치 않죠. 간단치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75년 분단은 예. 체제입니다. 구조입니다. 단순한 한미 관계가 아니죠. 남남 갈등을 해석해보면 그 남남 갈등은 소위 말하는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75년 분단 체제의 미국적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겁니다. 저는 분단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분단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단 뉴스 회사들. 그 분단 뉴스 회사들은 분단 체제의 결과물이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천병들이죠. 예. 매일같이 분단을 심화하는 뉴스들을 만들어냅니다. 예. 화해협력, 신뢰 이런 거와 관계없이 평화지향적인 관계없이 적대, 정오, 반목, 질시, 폭력, 북한 압박, 북에 대한 악마화를 일상적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쏟아낸 그 분단 뉴스 회사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독자적인 자기 회사의 논조일까요?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분단 체제 메커니즘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해 있는 걸까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체제죠. 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70년 분단 체제를 우리가 안다면 굉장히 정교한 4.27과 9.19의 실천 프로그램이 있었어야 되죠. 그것 없이 어마어마한 백두산도 오르고 평양 대동강 5.1 영남도 경기장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습까지 하셨는데 하려고 보니까는 치고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대놓고 미국은 4.27과 9.19 나또 보는 거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치고 들어왔죠. 예. 치고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진짜 잘했어야 되죠. 그 딱 당시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문종석, 정의용, 또 그다음에 지금 강경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전부 그 이 대북관계 핵심, 한미관계 핵심들을 전부 미국으로 불러들였잖아요. 미국에서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의사를 계속 그 4.27 선언과 9.19 남북 공동선언이 현실화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한 거거든요. 이게 한미 워킹그룹의 실체인데. 한미 워킹그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불러들였다, 불려들여갔다 이런 것보다는 말입니다. 네 명이 다 불러들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고위급 회담이 있죠.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안보실장과 국책의 폼페이오 간에 협상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결국 한미 워킹그룹이 태동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 한미 워킹그룹을 애초부터 미국의 승인 없이는 4.27과 9.19를 하나도 실천하지 못해라는 그 프레임에 가둔 것은 우리가 대응을 진짜 잘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한미 워킹그룹은 4.27과 9.19의 남북 정상간 합의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게끔 했던 엄청난 장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미 워킹그룹을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4.27과 9.19를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자리는 안 됐었을 것인가.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워킹그룹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호박된 대미 의존성이 실제로는 가장 큰 문제였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말입니다.
사실은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 무지가 나는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무슨 무지냐? 남북미 관계에 대한 성찰이 없다. 한미 관계는 아는데 북미 관계를 모른다. 우리는 아는데 남북 관계를 잘못 읽고 있다. 소위 말해서 왜 북측이 사이시에 나왔는지, 왜 9.19에 나왔는지, 북측의 국가 전략은 무엇인지, 북측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리가 많았을 것이다. 내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니다.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럼 돌발 질문인데요. 그 이명박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 중단하고 전격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판문점 총격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이소에서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그 한미 워킹그룹이 태생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뒤에서 작용했을까요?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전환함 사건, 네. 전환함 사건을 빌미로 그러니까. 만든 겁니다. 네. 그럼 사실 전환함 사건의 진실은 남과 북이 합의한 진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여하간 간에 전환함 사건을 빌미로 북측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북을 제재하고 실질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하고 오해서 조치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북측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그걸 빌미로 대북 적대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전쟁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 한미 간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던 여러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기존 한미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대북 적대 정책들을 전면화했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의 작용이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만 그것은 누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추정에 근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 지리진작처럼 역시 6.15와 14의 시대를 그 10년의 엄청난 대북 평화주의 정책 시대를 부정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돌아가지고 했던 것은 사실은 한미 관계 속에서 분단체제 심화하려고 다시 돌아간 것은 한미 간에 충분한 이해관계의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추정이죠, 추정.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하신 거 저만 계속 하니까. 아니 지금 제가 좀 공무원 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끝에 가서 다시. 그 진행 순서대로 좀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그런 그 워킹그룹 얘기가 갑자기 진지하게 나왔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그 김대중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는 정도의 대남 비방, 그다음에 지금 뭐 충격을 받으실 정도, 들어누우실 정도로 충격이 컸던 그 남북 연락상소 폭파, 그다음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기 직전까지 뭐 이 피크를 세운다,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대남 비방 전단을 날리겠다, 이런 정도의 그 강성 대남 행동으로 나오게 된 그 과정이 지금 설명하신 남북 관계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 남쪽 정책 담당자들이 잘못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진짜 거시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6월 4일 김여정 제9부장의 담화 예. 이후에 딱 12일 만에 예. 6월 16일 날 여성공단에 있었던 남북 공동명성 파괴까지 1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게 10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오랜 시간 다양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핵심을 취했던 것인데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저는 지난 2년에 대한 성찰 속에서 이것은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남북미 관계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북측의 모든 행위는 적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우 고도의 전략적 행동입니다. 그러면 왜 이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북측 체제를 이해했던 연구의 학자 입장에서 지난 2년을 한번 반추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었죠. 로켓맨이라고 했죠. 어마어마하게 한반도의 전쟁이 엄청 났었습니다. 네, 네. 내 책상 위에는 핵 버튼이 있다. 내 위엔 그 큰 핵 버튼이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죠. 그 어마어마했던 전쟁의 위기는 사실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었습니다. 하나는 단순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말입니다. 30년, 40년 역사가 있습니다만 단순합니다. 왜 북한 핵 문제가 나왔는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결과물이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의 가장 큰 본질은 말입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 자체가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해법의 본질은 북미 적대 관계를 해소해버리면 이건 사라집니다. 가장 확실한 북한 핵 문제 비핵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반도는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휴전 상황,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국제법적으로 북미는 상대방에게 선전포고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북미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미국의 핵 전략을 언급해줘야 됩니다. 미국의 핵 전략, 유사시에 가장 먼저 핵으로 선제 타격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 핵 타격 전략을 철회해주지 않고 북측에게 핵을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겠습니까? 하냐 안 되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할까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왜? 북미는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은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했죠.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군사적 위기의 원인은 아직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휴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게 북측의 일관된 요구였죠. 근데 미국은 안 들어주죠. 평화협정도 안 들어주면서 핵만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 핵은 미국이 우리를 핵 선제 타격 전략을 공표했기 때문에 우리도 핵으로 막기 위해서 가진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든지 아니면 미국이 핵 선제 타격을 안 하겠다는 보장을 하든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결국 핵 문제가 불거진 거란 말입니다. 이 의목했던 전쟁의 위기 속에서 북측이 어마어마한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측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나올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핵 기존에 개발해 놓은 거 이미 실전 배치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동결하겠다. 이 기술 다른 나라한테 확산시키지 않겠다라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 전략, 핵 전략을 딱 결정해 놓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4.27 판문점선은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 핵 전략을 일정 정도 보류하면서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남과 이렇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보고 4.27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력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측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양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4.27 판문점선언은 말입니다. 북측이 그렇게 원했던 올해 안에 2018년 4.27입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라는 합의를 북측은 남북의 양 정상이 합의합니다. 그 대가로 비핵화를 내놓았죠. 이거 받아가지고 6.12 싱가포르 한미 최초의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실질적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거기에 조응해서 북측은 그럼 우리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 구축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나아가자.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도 하고 관계 정상 가자라고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북측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죠. 폭파했지 않습니까? 미군이 송환했죠. 미국이 간첩들 보내줬죠. 이런 북측의 상응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가지고 미국 돌아가서 종전선언 의회에 제출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 꺼냈어요. 북측은 발끈했습니다. 왜 약속 안 지키냐? 약속 지켜라. 6.12 싱가포르 합의 끝나고 나서 7.27 종전선언이라든가 8.15 때는 퍼포먼스로라도 말로라도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폴턴 해고록이 나왔죠. 폴턴 해고록의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그냥 대충 합의하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제재하면 돼. 이게 미국의 의도였습니다. 네. 연안간의 그 위기 속에서 북측이 발끈하니까는 그걸 다시
다시 봉합하고 9.19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때 북측에 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평화 의지가 있는데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계속 트럼프의 종전선언 이걸 반대하니까 못 넘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못 넘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더 대담한 확고한 양보를 좀 해놔라. 그게 바로 영변 핵시설 연구안전 폐기하고 네. 창리 네. 연구안전 폐기지 않습니까? 네. 핵과 ICBM 두 개를 상징적으로 연구안전 폐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옵니다. 네. 조건이 있었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것은 다름 아니고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같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상징적 조치를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건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내지는 미국의 북에 대한 제재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완화하다 보면 이걸 다 연구안전 폐기하겠다 합의한 겁니다. 그걸 받아온 거예요. 9.19 평양에서 이걸 받아왔는데 9.25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이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네오콘들의 대반격이 볼턴 회고록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오콘들의 엄청난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오콘은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대립각이 엄청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했었어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네오콘적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쭉 치고 나가는 것을 네오콘들이 쭉 치고 놀았던 게 바로 한미 워킹그룹으로 상징되는 4.27과 9.19의 합의들을 다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북측은 이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압박을 하죠. 한미 워킹그룹에 갇혀가지고 4.27, 9.19 엄청난 것들을 왜 실천 안 하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소극적으로. 아무리 제재도 있고, 미국의 독자 조치도 있고, 어차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 잘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 다 잘 되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다 풀리니까 지금 서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시간으로 한미 워킹그룹에 갇혀서 5개월을 협의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이 나왔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죠. 그때 북측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노이 노딜 딱 나왔을 때 자기들은 영변 핵 폐기의 프로세스를 갖고 왔어요. 한 가지를 요청했죠. 미국이 우리한테 보여줄 것은 적대를 내려놓겠다는 그 표징으로서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아닌 미국의 적대 정책을 상징하는 제재 일부 완화를 얘기했어요. 그 제재 중에 군사적 제재 말고 인민경제, 민수경제에 영향이 있는 5가지 제재를 완화해주면 영변 프로세스가 됐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은 그것도 노하고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새로운 정법을 가져와. 안 그러면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아무런 액션을 미국은 안 내놨어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자, 현재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때부터입니다. 2019년 12월 27, 28, 29, 3박 4일간 북측은 다시 조선노동당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합니다. 3박 4일을 했습니다. 그때의 결정이 뭐냐? 2017년 말부터 2년을 평가했습니다. 3박 4일 평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인가? 미국은 죽었다 해놔도 우리 조선과의 평화협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대조선 적대 정책을 결코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네오콘들을 못 넘어간다. 즉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대북 평화협정 체결 전략을 믿지 않겠다. 그건 대화를 하는 둥 마는 둥 흡진갑진하면서 협상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사실은 한반도 분단 체제 유지 전략, 북에 대한 적대 전략 유지가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안 나선다. 그러면은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걸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 정면 돌파 전략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떤 거냐? 정치 군사력으로서 미국의 적대를 뚫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면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이 매일매일이 정상입니다. 북은 이 매일매일이 비정상입니다. 왜 비정상인가? 전쟁 중이죠. 휴전 상황. 전쟁 중입니다. 북미는 전쟁 중이에요. 미국은 전쟁 중에 있는 북에 대해서 매일같이 제재를 합니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매일매일이 제재가 유지되는 하루하루가 북측은 비정상이 발생합니다. 이 비정상을 뚫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전쟁 중에 있는 미국도 똑같은 군사적 공포감을 가져야만 좀 더 안정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시연함으로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스스로가 미국 본토가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공포감을 느끼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현 국민이 발생한 겁니다. 즉 북측은 우리 남측과의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겠다는 것은 기본 전략입니다. 국가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미국적 이해관계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남측 당국은 한미관계에 갇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불평등 한미관계에 갇혀가지고 독립적인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못 갖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최후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 군사적 첨단 무기 시연을 할 겁니다. 괌이든 하와이든 미국 본토를 상징하는 거 나올 거예요. 나오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리가 지난 2년간의 4.27과 9.19입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4.27, 9.19 해놓고 하나도 실천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미동맹 워킹그룹에 빠져가지고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 남측 당국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평화 정책이 너무너무 적절치 않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였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데요. 그 폭파의 행위는 굉장히 파괴적이죠. 근데 북측 입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만요. 요거는 얘기해드립니다. 북측은 말입니다. 9.19 평양선언 이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2018년 9월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북측이 애초부터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로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었던 그 취지대로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실질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 워킹그룹에 맞춰서 북측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문의만 있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열자마자 개정 교육 상태로 있었던 거 저거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 계속 실질적으로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자 그랬는데 워킹그룹에 갇혀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격함으로써 사실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요 위기 국면이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들을 보류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대통령께서 진짜 뭔가 메시지와 제스처를 통해서 관계 복원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의지들을 피력하지 않는 한 우리를 넘어서 북측은 그냥 미국과의 최후 담판 전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최후 담판 전략을 우리끼리 용어로 그냥 벼랑 끝 저주려 그래요. 벼랑 끝에서 자야하겠다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후 담판 전략을 지금 미국과 최후 담판 전략을 치고 나가는 과정 속에 현재 국면이 있고 이 시기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당국이 진짜 잘하면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북미 간의 위기로 변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해 주시고 네. 북한에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될지 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 네.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뭘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뭘 제대로 해야 될지 좀 여기서 예. 통일부를 향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금 사표를 냈잖아요. 그리고 다른 후임이 올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나 우리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의 그런 압박을 누그러뜨리고 극과 극의 대립이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 원칙이 확고하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원칙이 없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우리 5천만, 북측 2천만, 3천, 8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에 걸려있는 국민 기본권의 영역입니다. 국민 생존권의 문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의 양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국익이 국가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 국민의 행복 앞에서는 국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양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 8천만 전체의 생존권,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외교가 되어야 됩니다. 75년 분단체제는 간단치 않았습니다. 75년 분단체제 자체가 엄청난 비정상승의 물적 토대였기 때문에 불평등한 한미관계부터 군사적 주권의 문제, 참으로 많은 엄청난 불평부담이 많습니다. 이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마어마한 고뇌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존 볼턴 해부로 봐도 참 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인식,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만큼도 관심 없는 그들을 데리고 여한 간의 평화를 지키려고 뭔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결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외교,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은 양보하지 않는다. 즉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정책적 기조를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여한간의 2년간의 정책 실패가 왔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4.27의 감동, 9.19의 감동, 그 어마어마했던 감동들은 옛날 이야기겠죠. 우리는 참혹한 전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국책에서 판을 깼기 때문에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철저한 남북미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서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프레임, 전략 기조, 중심축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 넘어오자.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할 수 없어라는 미국의 비핵화 전략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똑같아야 됩니까? 저는 말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도, 9.19 평양 선언도, 6.12 싱가포르 합의도 비핵화 회담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라는 것은 과정, 절차,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한? 평화를 위한. 평화를 위한 비핵화였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도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도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인적교류, 여행도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제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절대 가치가 있는데 그 평화를 위한 수단 과정 절차인 비핵화를 평화 앞에 갖다 놓고 비핵화 없이는 평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비핵화는 말입니다.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제가 잘 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완전 폐기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40년 걸립니다. 40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시간 걸리죠. 그러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하나 40년 걸리는데 북측은 1950년대 말부터 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왔습니다. 그 전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적으로 영변에만 약 400에서 600여 동의 원전 관련 건설물이 있다는데 그거 완전히 폐기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60년, 70년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북측에게 CVID 하기 전까지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간 이야기는 남북관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가고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개성공단도, 여행도 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프레임을 같이 했을 그것은 정책 실패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비핵화의 정책 프레임을 평화의 정책 프레임을 바꾸고 잘하는 것 하나.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한 가지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거 하나 짚어주고 가시죠. 그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결국은 유엔 제재에 개입되어 있는 게 그것 때문 아닌가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죠. 제재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재 때문에 남북한 하나도 안 됩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충분하게 제재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재의 프레임에 가두게 한 게 네.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안 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제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평화의 어마어마하게 나갈 수 많습니다. 있다.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하죠. 네. 비핵화의 프레임만큼이나 제재의 프레임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제재하면 분단 체제를 평생 살 겁니까? 국민의 목은 양반이 아니라겠죠. 예,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말씀을 진심으로 예, 예. 진심으로 그 비핵화의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비핵화해야죠. 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예. 해야죠.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과 북의 수십 년
약속입니다. 북측도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한마디 비핵화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었어요. 네. 왜 우리가 핵을 가져는가? 미국이 핵을 우리를 공격하자면 우리는 가질 필요 없어. 늘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겠죠. 마찬가지. 비핵 강화협의나 종전 평화 제재 모든 것들 남북관계 풀 수 있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의 중재자가 맞아요. 그런데 평화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할 겁니까? 당사자가 되어야겠죠. 당사자는 내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이 땅에서 남과 북이 하겠다는데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는 동시에 바로 우리는 중재자가 아닌 평화의 당사자, 주체,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양보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늘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비핵화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한미 공조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건 저는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 한미 공조는 미국은 북을 제재하는데 제재의 틀이에요. 완전한 인식 오류죠.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남북의 민족 공조의 관점에서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된다. 명확하잖아요. 민족 공조의 관점에서 미국 문제를 풀자. 미국은 분단체제 유지가 국가 전략이고 남과 북은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국가 전략이면 이 충돌이면 남북이 민족 공조를 통해서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되지 분단체제 유지 전략의 근간인 미국과의 한미 공조 속에서 제재의 틀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푼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정책 실패를 만들었던 당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중재자에서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미공조 제재의 틀에서 민족공조 남북 화해의 틀로 바꿔야 된다. 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난 2년의 정책 실패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현재 이 문제가 터졌는데 또 바로 고위급 외교관리가 미국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매일매일이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매일매일일 것이다. 이 근본을 파괴해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단체제에서 신중하자는 이야기는 분단체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분단을 넘어서 국민의 행복의 평화로 통일을 가고자 한다면 돌파하고 파괴해야 돼요. 현재 이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의 매일매일인데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매일매일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야. 이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야. 이 물적 토대를 깨고 나가야 돼. 평화를 만들어야 돼. 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와 분노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덧치고 한미 공조로서는 남북 문제의 해결을 주었다. 못 푼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 또 노무현 정부의 개성공단 이거 한미 공조를 제대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밀어붙여서 한 겁니까? 이거 좀 다들 공경하신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밀어붙여서 한 거죠. 밀어붙였죠.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가 참여정부 때 저는 5년간 청와대에서 남북한 국장을 하고 비서관을 하고 미국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착공하고 밀어붙였죠. 조지 아들 부시는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착공도 반대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계속 했죠. 럼스펠드, 콜린 파월 계속 반대하죠. 라이스 계속 반대하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없다. 한미동맹의 목적이 뭘까요? 평화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가 목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평화의 방법이 없다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지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서는 됐고 합시다. 남과 북의 약속인데 말이죠. 합시다. 라는 돌파력이 했고 만들었고 남과 북이 하니까 미국은 계속 웰패전처럼 이렇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끼리 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땅인데. 마찬가지로 6.25 공동선언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시기를 돌아보면 지금도 상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당시의 국민적 인식 수준 당시의 한미관계 당시의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은 지난 6.15가 원래 20주년인데요. 전 늘 남북관계를 분단에 있어서 평화 역사로 바꿨던 이렇게 분수령처럼 그 6.15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임동원 특보님이나 정세현 전 부의장님 참 말씀 들어보면 말입니다.
진짜 엄혹했었어요. 미국은 그거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집요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전생석 부장님이라든가 이동국 부장님 당시에 이걸 만들었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대통령한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굉장히 회의적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소. 나만 따르시오. 갑시다. 라는 돌파력이 진짜 눈물 나는 의견을 만든 거예요. 진짜. 김대중 대통령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6.15 20주년 돼서 제가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학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배울 거. 조문을 보지 마라. 6.15 20주년에 우리가 진짜 배울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 예. 그 담대한 용기를 개성하고 배워야겠지. 조문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때는 어려웠다. 이 이야기는 임동원 특보님이나 정성숙 부장님은 늘 이야기하세요. 그때는 진짜 어려웠다. 그때도 했다. 촛불 국민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국민적 수준도 있고 우리가 국가적 역량이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수십 년 분단체에 갇혀가지고 대의존성 4대생에 갇혀있는 그 관료들의 인식의 수준 그것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힘든 것이지 돌파할 수 있다. 뭐라도 좀 저질러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여기서 하나만 더 예. 짚겠습니다. 정재현 전 통일부장관 대통령 한 사람만 이리 뛰고 저리 밑에 이러는 사람이 없다. 제가 봐도 그래요. 통일부에 약간 저음악 많이 합니다. 심지어 무슨 대북전단 하나 못 막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 결단, 밀어붙임 이걸 말씀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그런 결단력이 좀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해서 그런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정부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진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참 아픈 질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픈 질문입니다. 본질입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의 첫 무대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문제도 무슨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그 우리의 문제. 상소속에서 어떻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가와 관련된 그렇다면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일까? 주변 정권 문제일까? 그 모든 책임은 결론적으로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쓰시는 스태프들이고 본인이 쓰시는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입니다. 그 장관들, 강요들 내지는 스태프들 그들의 인식의 수준 그 모든 것은 대통령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누굴 탓하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까지 지금 그 볼턴 회고로 그 분석 작업을 해가지고 1, 2, 3편까지 지금 기고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4편을 쓰다가 오늘 여기로 왔는데 그 볼턴 회고록을 분석하는 예를 들어서 좀 우리말로는 이념적으로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는 친구들 아까 말한 장사꾼들 이 친구들은 이 볼턴 회고록이 갖고 있는 볼턴의 시각 볼턴의 시각이 곧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네오컨들의 시각을 트럼프와 분리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 예.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연장선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볼턴 회고록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이나 무슨 우리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국회의원 103석을 가진 제1야당이 청와대에다가 5가지의 질문을 하겠다. 예. 그게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생님 막걸리 먹으면서 욕하면서 해야 된다. 여기는 그 막걸리 한잔 가져오라 그게 아니고 여기 사장님 왜냐면 공직에 계신 분이라 좀 저희가 틀을 갖추는데 예의를 갖추는데 그냥 공직에 안 계시면 지금 더 허무하게 나갔을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원하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볼턴 회고록을 딱 머리에 돌리는 순간 이렇게 막 올라왔던 욕이 있어가지고 볼턴 회고록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욕 참담한 그렇죠. 참담한 예. 윤리 도덕적으로 예. 저는 이따위 것들의 수준 그러니까 그런 애는 어떻게 정말 5천만 8천만 공동체 성원들의 생존권을 추락해갈 수 있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따위 수준의 윤리 도덕이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내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네, 그따위 것들이 그 시간 동안 작당을 해서 좌절시키고 이걸 보면 볼수록 보면 벌써 화가 나죠. 진짜. 75년 분단체의 본질이 네. 그대로 다 드러나요. 물론 볼턴 해고록이 100% 진실은 아닙니다. 네. 소위 말하는 자기 입장을 썼겠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 입장을 썼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처한 조건이 더 눈물있게 나와요. 사실 100% 신뢰를 하지 않지만 그 볼턴의 의도가 네오콘들의 의도가 얼마나 진짜 확실히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일본의 아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어떻게 반대하는지 예. 사실 우리는 이걸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일본에 대한 한반도 전략, 분단체제 유지 전략, 네. 미국보다 더 혈안이 돼서 분단체제를 만들었던 놈들이 네. 지금도 여전히 종전선언 반대하고 분단체 유지하고 있으니까 별의 별체를 다 한다는 그 아베와 결탁한 네오콘들 이 70년 이들에 의해서 우리 순관 한반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자체를 참으로 저는 용납이 안 됐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볼턴이 너무도 확실하게 다 증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래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명징하네 보였어요. 그 후과로서 지금 5가지를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척은지심이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게 아니라 5가지가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네. 결국 그들이 미래통합당이라든가 소형한 분단 뉴스 회사들 촛불을 어떻게든 작살내고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입니다. 이것은 네. 첫 번째가 2018년 6.12 싱가포르 미국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가가 그렇게 궁금한 모양이에요. 저는 이걸 대담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제안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최초의 전쟁 중에 있는 북미가 최초의 정상회담을 내가 모디파이했고 내가 어레인지했고 내가 다 만들었으라고 왜 이야기 못합니까? 그걸 이야기해야죠. 볼턴 해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거 비슷하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 제기하는 인간들은 적절치 못하고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거죠. 매우 적절치 못하죠. 예. 그럼 분단체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그 전쟁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종전선 평화적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렵게 네오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난 파문점에서는 파문점 때 남북의 정상회동 당시 북미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 참여를 거부했는지 나오잖아요. 네. 이거 볼턴이 거부했다 나오거든요. 볼턴이 거부했다고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땅을 거쳐서 파문점을 넘어서 지금 북측을 가야 됩니다. 파문점에서. 남북 대통령 호스트잖아요. 호스트. 이 문제 제기를 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미국 대통령이 왔어요. 데리고 가서 인수인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자기 집으로 던지기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떤 저희가 있는가? 왜 끼었냐 이거죠. 주체성을 가지고 당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북미가 그걸 원하니까 안 간 거예요. 마지막에 조연을 했죠. 참 그 2019년 6월 30일 당시에 파문점 3자 회동 같은 경우에 물론 조연이 했잖아요. 눈물난 조연이었죠 사실. 눈물난 조연이었죠. 참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가 처한 조건이 그였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주책했었으면 손 끌고 가가지고 컴퓨터에 끌고 가서 만나게 해주는 게 모습인데 그럼요. 두 나라가 안 원하니까 두 축이 안 원하니까 한 발 빠진 거잖아요. 뒤에 빠졌다가 나중에 우리 국민이 너무 양식 있으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나야 되죠. 근데 이건 문제 제기예요. 여하간 간에 다 필요 없고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필름이죠. 무슨 증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보이는데 지금. 세 번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한 것은 사실인지 이거는 존 볼턴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 볼턴이 CVID를 계속 얘기했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이게 CVID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측이 60년 이상 건설해온 핵 관련 많은 인프라들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는 반세기 이상 걸립니다. 반세기 이상 걸려요. 그걸 아는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에 이런 일 없어요. 그냥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쓴 것이 이거는. 볼턴이?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것이 맞는지. 맞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우리가 이것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측은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을 원합니다. 평화협정. 평화협정 안에 종전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의 프레임에 말리게 됩니다. 종전 다음에 평화협정이 있다고 하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미국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은 북측 일관된 요구였어요. 네. 한반도가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한 몸인데 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따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단계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종전하는데 요구하는데 이렇게 뭔가 기베이텍으로 가요. 이번에 존 볼턴 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냐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이 필요하고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전을 해주는 대가로 뭘 내놓을래 이런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종전이 무슨 대가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8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이 매일 쥐락펴락 당할 수 있는 그 엄중한 전쟁적 상황을 진짜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누군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북측은 그걸 깨보고 싶고 종전을 하고 싶어 한 거고 평화협정 세우고 싶은 거고 이 볼턴 형이 나와요. 즉 종전의 대가로 뭘 받을 것인가?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네오콘들이 그렇다는 걸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장해야죠.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가 평화협정이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쓴 것은 종전과 평화협정을 구분해서 받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만 이북적 사고는 아니다. 종전 평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질문하는 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철학적 인식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네. 아베가 한반도 종전선언의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죠. 네. 미래통합당이 종전선언의 시기상조라고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5천만 공동체 우리 국민들이 전쟁 상황에 계속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인식이 용서가 되십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상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질문이죠. 예. 왜 본인들은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 정도도 이해가 없어요. 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흠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을 어떻게 잡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5천만 국민들을 전쟁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네. 그 정도 인식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단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로지 미국 결정에 달렸다고 말한 사실인지 이게 소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미 관계입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무슨 불편한 진실인가? 분단 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분단 유수 회사들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적대 이데올로기들 나오죠. 또 하나의 축이죠. 실질적인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어요. 중앙미군 문제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실 거예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그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중앙미군이 현재 2020년 6월 30일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을까요? 한 3만 명쯤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대통령 아실까요? 우리 국방부장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주둔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죠. 추정이. 그런 건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국방부 장관도 우리 합참 의장 아무도 몰라요. 북측이 무슨 무기 갖고 오는지 무슨 무기가 나가는지 주한미군이 2만 명인지 3만 명, 4만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뜻이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훈련하자만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이 훈련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 못해요.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한미 군사 동맹이 이게 전시작전권, 작전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는 적절치 않다. 한미연합훈련 이거는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는 위치에 그러니까 북측이 있을 때 오로지 미국 결정에 달렸다. 맞아요. 우리는 하기 싫다. 안 하게 맞다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의 정세를 만들기 위해서 안 하게 맞다고 보는데
70년 분단체 속에서 한미 관계,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가 군사적인 주권이 100%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미국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진실이지만 참혹한 이야기지만 진실이에요. 이것을 올바른 자리매김을 시키지 못하는 한 이걸 가지고 항상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 4차 판문점에서 남북이 만나고 싶어요. 이거 깨는 방법 쉽습니다. 미국이 한다고 해? 진짜? 다음 주에 군사훈련 하자. 끝. 이게 한미 관계예요. 이 정도입니까? 정말?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진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걸 계속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정부. 보면 그렇죠. 이런 거죠. 설득을 보세요. 주한미군 주둔이 휴전협정 위반이라는 건 아십니까? 협정 위반이에요. 협정 위반이라고. 휴전협정 정면 위반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훈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다 휴전협정 위반이에요. 외국 군대의 주둔, 훈련, 군사 무기체계 수입 이 모든 게 다 휴전협정 위반이에요. 근본적으로 휴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래서 북측은 미국은 협정의 당사자로서 휴전협정을 다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 깨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협정 위반이에요. 한미 군사훈련은 휴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한미 군사훈련이 휴전협정 위반인조차도 모르죠. 왜? 그런 교육을 안 하니까. 기본을 알면 다 보인단 말입니다. 왜 북측이 여기 발끈하는지. 북측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독자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 아무 관계 없어요. 왜?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잖아요. 미군이 개입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가 아무리 큰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쌍용을 한다, 뭘 한다, 관계하잖아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있어요. 도상훈련을 하면 돼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지휘소련을 했었잖아요. 그동안. 그거를 실질적인 미국의 군사력 전략 무기들이 괌에서 하와이에서 안 오고 그냥 지휘소 안에서 시뮬레이션, 도상훈련 그림으로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야 될 불가능한 입장에서는 와야 돼. 오고 군사적 무력 시위하고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실질적인 대러시아 대중국 군사 압박 전략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북측을 상정한 연령을 할까요? 그 어마어마한 무력들이 북측을 상정한 상륙훈련을 하고 북측을 상정한 그런 걸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중국이 그렇게 사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문제의식을 가지는지. 사실은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 대러시아, 소위 말하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태평양 전략의 거점 국가들 전체적으로 대중국, 대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빌미가 바로 북한 문제예요. 북한 인문에 대해서 너무 꿰뚫고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을 오늘 우리 이 원장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렴풋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것까지 또 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질문 중에 지난 29일 날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시면서 기념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정말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명료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네. 한반도는 하루하루가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임을 인식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쟁을 70년 전쟁을 아직도 유지 중이다. 이 매일매일이 비정상이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백척간에 항상 서 있다. 이미 무감각합니다. 예. 북측은 70년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고 합니다.
북측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게 한마디입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적 체계를 달라. 네. 체계를 하자. 안 해주니까 전쟁으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전쟁 중이라고? 진짜야? 그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진짜 전쟁 중이면 누가 전쟁 상태 유지하고 싶은데 유지하고 하느냐? 원딜이 보이면 미국한테 야 종전선언 하자, 평화적 체계를 하자. 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간 전쟁적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분단 체제였는데요. 이 전쟁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의견은 무관하게 미국의 의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 생존권이야. 내 가족, 내 개인, 이 공동체의 생존권이야. 종전평화운동을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즉 6.25 70주년에 전쟁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화해를, 협력을, 신뢰 구축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통일을 노래하잖아. 언제까지 전쟁을 기념할 것이냐. 여전히 국민들을 전쟁 상황에 놓여두는 것은 이건 비극이다. 종전평화운동으로 나아가고 이것을 그 분단체제 전쟁 유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민들이 종전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정부가 4.27과 9.19의 합의였던 남북의 합의였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남과 북 합의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 들어주고 반대하니까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종전평화를 이야기하면 그 힘을 가지고 촛불 시민들이 종전평화운동을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강하게 내 국민들, 우리 국민들, 내가 섬겨야 될 저 국민들의 명령으로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종전평화를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남북관계는 신학으로 복원되고 알겠습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8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거 막지 못하면 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파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네. 파국을 합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께서 군사훈련을 중단 명령을 하고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해놨는데 8월달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예. 그 보류된 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조금 일찍 보는 건데요. 네네. 북측은 2019년 연말에 3박 4일간 노동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해서 정치 군사로 돌파하겠다고 그랬죠. 예.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좋아. 대화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단 말이죠. 오케이. 우리도 군사행동 다 하겠다. 예.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북측은 뭐예요? 북측은 아무것도 모르요. 그렇지. 어느 정도의 과연 북측이 저희들이 과연 뭐 어찌자고 저러는 것일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알게 되면 그렇지. 저것이 거품이 아니고 네. 진짜 하자는 것이구나. 예. 체육 한판 하자는 것이구나. 예. 근데 그 위기의 영역 범위는 한반도가 아닐 겁니다. 미국 본토가 실질적인 무대가 될 거예요. 미국 본토. 그걸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건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 북미 간의 문제인데 예. 괌이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나 아니면 진짜 미국 본토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상에 뭔가 뻥뻥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해상에 이 많은 것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북측은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그냥 서브 기구로 봐요. 전쟁을 끝내자는 게 우리 이야기다. 전쟁 상태를 왜 안 끝내주느냐? 전쟁 상태를 안 끝내주는 매일매일이 비정상인데 우리한테 제재를 하겠다고? 제재조차도 전쟁행위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인정 안 하지만 우리는 갖고 있다. 미국 본토가 진짜 힘들어져 라는 미국 국민들이 가지게 될 군사적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이 베트남과도 쿠바와도 내지는 그 이전에 적성국가들하고 관계 정상했던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말입니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요 조금만 북측하고 왜 이걸 못 풀어가지고 그 평화적 체결해줘라 그거 왜 그거 안 해주는데 왜 이걸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존권이 위험해져야 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끔 북한에게 싸울 수 있다. 작동할 거다. 그런데 8월 이전에 그걸 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8월 이전 그 전에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단도리들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단도리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소위 말하는 분단뉴스 회사라든가 미래통합당이 보수 분단 세력들은 계속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자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설득해서 미국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미국 예선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야죠. 그 메시지를 줌으로써 어떻게든 평화를 복원해야 되죠.
안 그러면 북측은 이미 위기를 올려놨습니다. 확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류했을 뿐입니다. 이제 미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류한 겁니다. 남측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미국과의 담판을 짓기 위해서 나갈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국 예수님 코앞인데 이거 네오콘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위기를 올릴 거예요. 그러나 그 네오콘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중한 이야기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파국적 위기를 북측은 염두에 두고 작전을 할 것이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북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국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국제사회가 아무도 모른다. 미국은 일정히 알죠. 예,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기존에 군사적으로 이미 3년 전입니까? 2018년 3년 전 영국의 왕립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북측에 ICBM 보갑발소 적을 보고 있으면 저거 각을 털면 북측의 화성 15 그건 장거리 ICBM은 미국 본토를 넘겨서 대서양 런던도 맞는다라고 발표를 해요. 7,000km 정도 얘기 나오니까. 그건 이미 군사적으로 이미 다 예,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예.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 무시 전략이 바로 외교적 의술 체계로서 전략적 인내라는 거예요. 북측은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평화협정 체결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의 탁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전략적으로 계속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야기로 오바마 정부 때 5년간 아무것도 안 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외교 전략을 가지고 북측이 아무 어떤 협정을 제외했을 때도 다 제껴버렸죠. 그게 전략 인내예요. 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남북, 미국까지 현재 이런 국면 정말 일측즉발 위기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타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남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이 방송 중간에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북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북측이 원하는 것 4.27과 9.19를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미 워킹그룹과 미국 뒤에 숨어서 소극적이고 비능동적으로 자기 할 바를 왜 다 하지 않느냐. 4.27과 9.19의 합의는 어마어마한 합의였다. 그걸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4.27과 9.19의 핵심이 뭐냐? 종전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미국에 직접 내려가자는 것이죠. 그 부차적으로 개성공단단 정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측의 요구는 단순하죠. 평화를 실현하고 4.27을 실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것.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의 요구는 4.27 9.19 실천하라는 거 아니냐. 우리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이나 미국의 눈치가 그래 보인다라면 미국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국회가 움직여라.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북측의 요구는 4.27과 9.19의 실천이니까 우리 남측의 메시지로서 국회는 4.27, 9.19 합의를 포함해서 6.15와 14 남북 정상간의 이 4대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함으로써 정부가 국회가 비준 동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쓰면서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의 물적 토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4대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입니다. 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2000년 그 해에 그들의 국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 인민위에서 비준 동의했어요. 그래서 북측은 일관되게 6.15로 돌아가자, 6.15로 항상 그 얘기 했던 겁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양 정상 간 합의로만 존재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있으면 예산도 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포함해서 미래통합당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박정희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 간 합의도 포함해서 6대 합의를 국회 비준 동의하자라는 이건 거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 정당들하고 합의해서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통과시키는 순간 백대표가 하실 일이 통과시키는 순간 이 큰일이 국회 합의의 비준 동의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예.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건 역사적 엄청난 사건이 거예요. 국회 비준 동의가 정말 중요합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중요하죠. 왜? 저희는 크게 의미 없다고 아니, 하는데 조약인데. 대표님 조약의 기준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조약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무지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무지하게 진짜. 참여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진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렇게 그걸 중요한 하면 네. 정부는 이거 실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국회 직무유기가 국회가. 돼요. 직무유기가. 그러니까 날마다 하라고 하겠습니다. 날마다 아, 예. 그러면서 네.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을 못해요. 국회가 있으니까. 국회가 해버립니다. 왜? 국회는 미국 문자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 가면은 하면 엄청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국회 가면 팔짱 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정부에서 우리 그러면- 국회 하라고 됐다. 정부는 사실은 4대 합의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6.15와 14의 국회 비준 동의는 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때 시절부터 공약이고 2017년 베를린 선언에도 남과 북의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됩니다. 정치 권력의 구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된다고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그걸 실천하는 것인데 북에 대한 메시지도 큰 거죠. 아, 남측 당국은 미국과 관계 설치 못하는데 국회가 저걸 했네. 아, 이제 앞으로 실천이 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환경을 만들 수 있죠. 또 좋은 게 6대 합의는 박정희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민통당도 그렇습니다.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좀 그러나 당장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의 평화의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물적 토대가 네.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 하나 네. 국민들의 종전 평화운동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임 중심 추억의 변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비핵화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정부 정책의 전략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비핵화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우리 한미 공조가 아니라 남북 공조 그리고 당사자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늘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예.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시기 바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미국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제 생각에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개성공단 재가동 또는 금강탄관광 개방 뭐 이런 것들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개성공단 재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북측이 남과 북이 4.27과 9.19에서 합의죠. 예, 예. 4.27과 9.19를 실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측은 예, 예.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9.19의 약속입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자 그러니까. 라고 합의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9.19 딱 끝나자마자 워킹그룹 갇혀가지고 미국 반대하고 미국이 개성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차이필 미뤘고 북측에다가는 실무협상 제안했을 때 우리가 제재 이야기하면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2,500만의 결의로 수립 제기했었어요. 우리는 남북관계 평화적 관계 복원을 위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졌던 월 64,000원부터 15만원까지 월 64,000원, 15만원까지 이것도 벌크 캐시라고 거대 달러라고 그것 때문에 제재를 하겠다는데 우리 돈 필요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의 시금석 상징 아니냐. 그것도 재개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판문점 시대를 만들 수 있겠어? 라고 했던 게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을 아무리 제재가 있는데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는데 돌릴 수 있겠으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합의를 실천한 과정 속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합니다. 해놓고 공단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상을 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이 엄혹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재개를 할 수 있을지 실무 협상을 합시다. 그 사이에 남측의 기업들이 개성공단 들어가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공단 재개 선언도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공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은 제재가 엄혹하다는데 그 제재를 이런 제재가 있는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머리를 맞대면 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해보지 않고 제재 때문에 안 돼.
이 제재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냥 스스로 못하는 건데 이 이면에는 눈앞에 미국의 엄중한 반대가 어마어마한 큰 장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단 재개에 대해서 용단을 못 내리는 것이죠. 이건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측에다가 메시지로서 4대 합의 국회 비준부터 많은 것 중에 개성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합니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라도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실무협상을 해보자. 이러면은 북측이 실무협상의 타겟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관계를 복원하면서 하나하나 정책을 풀어가면 된다. 이 중에 이제 이 와중에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급작스럽게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네. 그 이후에 거기에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 우리가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객관적, 주관적 손해가 많았을 거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현재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 설명 한번 해. 예. 이것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먼저 말씀드릴 게 개성공단이 뭐 하는 곳인고 그거 하나. 예. 공단의 의미 예. 그리고 왜 닫았는지 예. 현상든지 요건데요. 첫 번째 꼭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개성공단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측에 있는 공단 하나 있게 생각합니다. 네.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남북 경협의 방식을 채택했던 게 개성공단 방식인데요. 북측은 휴전선 바로 밑에 휴전선 바로 딱 붙여가지고 2천만 평 내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 자리에 다들 아시다시피 6사단, 64 기갑사단, 62 포병대단 북측의 서부전선에 주력, 첨단, 무력 6만의 군병력과 기갑사단 전체를 10에서 15km 송악산 뒤쪽으로 후방으로 물리고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었느냐? 군인은 군사력은 안보는 지킬 수 있지만 평화를 구현하지 못한다. 안보라는 것은 소극적 평화의 상태다. 평화는 적극적 안보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인 안보를 넘어서 적극적 안보인 평화로 가자. 그래서 6만의 군병력을 빼고 특혜적 조치로 들어갔습니다. 땅값, 북측 노동자의 임금 수준 어마어마한 특혜적 조치로 들어갔고 남측의 기업이 3천에서 5천 개가 정도 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약 3천에서 5천 개의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가버리면 그런 개성공단이 2개, 3개 되면 남북 간에는 근원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의 위기는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칸트의 영구 평화 이론인데요. 경제 협력의 관계가 밀도가 진짜 높아져 버리면 서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서로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임계철서. 그래서 개성공단을 합의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이거 비정상화 시켜버렸죠. 기존에 들어가게 했던 모든 기업들 못 들어가게. 땅 분양했던 거 다 그대로 들어가고. 하여튼 비정상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성공단은 평화를 만드는 공단이었는데 해보니까 우리 남측 기업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벌려버렸습니다. 돈이 벌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벌려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제주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적 조건의 이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합니다. 평화와 경제 번영을, 즉 평화 경제의 미래 창을 그것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해보니까 14년간 해봤는데 몰라서 오해했던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이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이해하게 되면서 평화를 만들고 통일 문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게 2개, 3개만 되면 통일 얘기가 하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평화가 구현되고 통일이 오겠다는 생각을 우리 다 했었어요. 분단 체제를 만들고 됐던 세력들한테는 이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개성공단을 비정상화시켜버려요. 들어가기로 했던 기업들도 안 들여보내고 북측과의 개성공단 관련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다 부정해버려요. 6.15 14를 부정했듯이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하기로 했던 약속들을 MOU 체결했던 것들 다 그냥 엎어버려요. 그것도 비정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성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셨는지 대외비로 연구 용역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게 분단 체제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네 진짜.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못 닫았어요. 그냥 남북 간의 많은 합의들을 파기해버리면 북측이 닫을 줄 알았는데 북측도 안 닫았어요. 왜냐?
2003년에 착공해서 2004년부터 제품을 만들었고 5년, 6년, 7년 진짜 잘 돼 오다가 2008년 임박정부 돌아가지고 비정상화됐는데 남북 간의 모든 약속들 우리가 파기하면 북측이 닫을 줄 알았는데 북측은 안 닫아요. 왜? 6.15 공동선언을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놔둡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기업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남북 당국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됐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국 관계가 경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물리적 가동이 됐던 겁니다. 네. 이것을 갑자기 탁 닫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2016년 2월 10일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설 다 쉬고 있었어요. 개성했던 대부분의 남쪽 지회원들, 대표님들 다 서울 내려와서 남측에 내려와서 설 쉬고 있었어요. 설 쉬는 날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내일이면 개성 다 들어가게 돼 있던 사람들을 오후 2시에 아침에 긴급 연락해서 모아요. 대표들. 오후 2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최근에 북측의 핵, ICBM 관련된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닫습니다. 이렇게. 14년간 기업들은 모든 자산, 설비, 모든 원자재, 부자재, 제품 다 그 안에 두고 그냥 설치로 나왔는데 내일 못 들어간다고요? 끝이라고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14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은 혼비백산 이렇게 제안해요. 아니 우리 내일 다 들어가도 돼 있고 이 결정을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우리 내일 들어가가지고 최소한 일주일간 좀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오전자산 설비 뭐 현금이라도 좀 달러라도 좀 갖고 오자. 매달 11일부터 복층 노동자들 임금을 줍니다. 임금 달러 찾아놓고 금고 넣어놨고 내일 들어가서 임금을 줘야 된다고 돈 그것도 못 갖고 왔어요. 누가 있었는가? 그 설 연휴 기간 중에 3일간 안에서 당직 썼던 대결이 있었어요.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기업들이 일주일만 시간 주면은 그 전부 다 하청업체란 말입니다. 원청업체 원부자재를 OEM 그냥 임가공만 해준 업체들이에요. 그거 우리 원부자재도 아니고 완전 우리 것도 아니고 다 납품해야 된다. 일주일만 시간 주면 웬만하면 갖고 오고 고가의 금형 이런 거 좀 갖고라도 오자. 그 이유 얘기하자. 그 일주일 안 줘요. 그 70 넘은 개성공단 기업 대표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3일만 달라고. 나 죽는다. 우리 죽는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래도 안 3일만 달라고 그래요. 정부는 오후 5시에 2시에 모아놓고 설명하다가 오후 5시에 언론을 통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포해버려요. 어떻게 했어요? 그 기업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척결심했어요. 죽이고 싶어요. 왜? 스스로들 그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죠.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예요. 북측에 5만 5천 명의 자기 직원들이 있었어요. 예. 인사도 못했어요. 자산은 둘째 문제예요.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 2시에 모아놓고 닫는다. 5시 발표해서 그 다음날 북측은 바로 그걸 쭉 보도를 듣고 나서 그러면 안에 있었던 100명은 당직 쓰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루밖에 시간 없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자기들 차에 싣고 막 엄청 나오죠.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피난민도 그런 피난민이 없죠. 예. 정부는 다음날 다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청 노동자들 1, 2월 월급도 못 줬고요. 10수년간의 퇴직금도 못 줬어요. 정산할 게 참 많았어요. 그 많은 것은 부차적인 거죠. 중요한 건 70평생의 그 인생들이 단 3시간 만에 부전당했고 그분들은 그 이후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때 국가는 없었고 저는 그것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로 봐요. 최순실 사태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부 한미 공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대통령도 금강산 관광할 때 밀어붙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사부부한테 밀어붙였다. 예. 이건 우리나라 장관 아니라 대통령까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당국자들한테 부탁드리고 특히 어떤 통일부 장관은 정말 경험이 많고 행동하는 현장 활동가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번 통일부 장관이 누가
임명될지 궁금하지만 그 정부 당국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확 털어놓고 한번 말씀하세요. 저는 뭐 워낙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최근에 한 얘기가 아니고 2년간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목적이고 국민은 정치의 목적이다. 국민 생존권, 국민 기본권은 보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리는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진짜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외교,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분단 체제가 아무리 엄혹한다는 것, 우리 8천만 공동체 성원들의 생존권보다 더 중요한 건가? 아니다. 이 철학적 입장이 명확하다라면은 눈치 볼 일도 양보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명확한 인식을 진, 선, 미, 윤리, 도덕의 가치이다. 그 무게를 가지고, 그 역사의 무게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서를 하셨던 것처럼 임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개성공단 김진양 이사장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전쟁 국가이라는 것,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못한 얘기 더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 좀 예. 드리겠습니다. 김장 TV라고 유튜브를 하십니다. 뭐 왈가왈부이라고. 네, 왈가왈부이라고 그렇죠. 홍보 좀 감 해주십시오. 바로 알기 하는 예. 공강철 씨라든가 김현희 씨라든가 유영호 씨가 하고 있는 왈가왈북도 독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진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북한 학자로서 강추합니다. 왈가왈북을 좀 많이 해달라, 많이 봐달라.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70년 분단 체제가 유지됐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과 폭력입니다. 네. 그 거짓의 일상적인 메커니즘이 분단 체제가 만드는 거짓들인데 북한 관련 남북한 관련 뉴스 필터링을 김진양 TV를 통해서 어떻게 분단이 왜곡되는지, 북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뉴스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매주 아프리카 TV에서 진양자들을 통해서 해서 김진양 TV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김진양 TV를 가끔씩 보시면 남북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네. 댓글에서 김진양 이사장님 통일부 장관하면 좋겠다. 아, 예, 이런 예. 의견이 많다. 네. 그리고 통일부 장관. 마지막으로 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 환경이 좋다. 네. 우리가 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네,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밀어붙이십시오. 네, 한미 네. 공조 있기 전에 우리 자주적인 어떤 그런 남북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 참여한 우리 인터넷 언론인연대 회원사 여러분, 네. 오늘 이 기사는 특별히 좀 더 많이 쓰셔가지고 더 많이 국민들이 알려줄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우리 페이지에 손잡고, 자, 기념사진 찍어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두 분들이 계세요. 찍을 사람 많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는데.